시사인 듯 시사 아닌 듯 맘스 시사 이번 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가 하나 비었군요. 이분은 언제 오실는지 모르니까 오늘 두 분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김엄마는 아실 거고 이번 주에 들어오신 분은 누구? 그러실 것 같아서 네. 저는 오윤혜라고 합니다. 아이, 여러분. 오윤혜를 모를 수가 있나? 가수 오윤혜입니다, 여러분. 네, 개그맨 아니고요. 예. 네, 반갑습니다. 노래는 언제 하세요? 노래요? 차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을 예. 때 자장가 부르는 정도. 네. 네. 근데 앞으로 연예인 활동은 가수 활동이요? 네. 계획은 있어요. 계획은 있어요. 아니 요즘에 원체 이제 한국가요가 인기가 많으니까 어느 네. 쪽으로든 활동을 좀 하고 싶으시지 않을까 제 생각에. 많은 분들이 저의 본캐를 의심하셔가지고 성지순례하듯이 제 노래 영상에 댓글을 막 달고 계시거든요. 아, 김엄마가 얘기했던 오윤혜가 진짜 가수가 맞았구나. 그래서 막 9년 전 영상이 막 알고리즘으로 아주 인기가 높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맞다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아 뭔가를. 네, 노래. 네. 노래를. 네, 네. 오랜만에. 지난주에 이제 저희랑 같이 방송하셨잖아요. 근데 네. 여운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네. 네. 저는 계속 시사평론가 분들하고 방송을 하다가 너무 유쾌하고 즐겁고 이러시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가면서도. 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에너지가 여름이세요. 그냥 옆에 있으면. 네. 아, 정말 참 우리 오윤혜 씨를 보면은 네. 긍정의 에너지가 막 뿜어져 나오고 네. 그래서 뭐 활력을 얻는 그런 존재입니다. 네. 네. 에너지가 너무 넘쳐가지고 네. 여기도 또 다 나눠드리고 가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윤혜 씨가 하는 오윤혜 정미녀 TV라고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한번 연애담을 해달라고 해서 5분 만에 이제 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연애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네. 저희 채널은 시사 이런 거 궁금하지 않고 김용민, 남자 김용민, 그럼 어린 시절 김용민 이런 개인사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린 또, 시절 사진도 되게 궁금하네요. 네, 막 그런 걸 다 해부해가지고 다음 주에 공개되니까 네. 많이 하다 못해 할 얘기가 없어서 드디어 대선 전망에 대해서 거기 가가지고 대선 시사 전망을 했어요. 궁금해하지 않으시는 분들인데. 연애 얘기 할 게 없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그래서 너무 좀 쪽팔려가지고 너무 영광이었어요. 아, 그래요. 누가 그 얘기를 들을 수 있겠어요. 오윤혜 씨니까 그런 아이템을 장착을 해서 이제 얘기를 듣는 거죠. 예, 네. 그래요. 제가 한때 잠깐 좀 썸을 탔던 여성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네. 너무 이게 짧고 네. 보잘것없어서 차마 그 시간에 얘기는 못했는데 정말요? 노래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네. 그냥 틈만 나면 숨만 쉬면은 뭐 흥얼거리더라고. 그쵸. 그분 노래하는 분이었어요? 노래하는 분이었어요. 어머나. 네, 노래하는 분이었어요. 어머나. 그래서 계속 흥얼거려. 맞아요. 그 그래서- 습관처럼 나와요. 나중에 좀 듣기 짜증나더라고. 썸 타셨던 근데 네. 잘 안 되니까 이제 모든 추억이 다 짜증으로 바뀌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안타깝습니다. 나쁜 년이 됐습니다. 그분이 안타깝게도.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떤 네. 꾼이 되려면은 정말 이 일상 숨 쉬는 것마저도 항상 자기 에너지를 거기 쏟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SNS 꾼이라고 네. 숨 한 번 쉴 때마다 SNS 글이 하나 올라갑니다. 맞아요. 예.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바쁘신데도 장난 아니죠. 굉장히 부지런하신데 네. 노래하는 여성이 매력이 있습니까? 그럼요. 사람마다 노래 잘하면 다르겠죠. 환장하죠, 진짜. 어떤 느낌이에요? 저희 남편의 여친도 이 노래하는 사람이 전 여친이요? 네, 전 어머나 여친도. 어머나 어머나. 전 예전에 노래 뭐- 못하거든요. 전 뭐, 오오오 이거보다도 네. 딱 중저음에 어. 노래가 어떻냐면은 노래를 말을 하듯이 하는 노래를. 정말 참. 이게 본인하고 다른 분야의 사람을 만났을 때 매력을 느끼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수 남자들에게 전혀 매력을 안 느껴져요. 1도.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전혀 매력이 안 느껴져요. 아무리 잘생겨도 전혀요. 이게 실제 그 배우하고 배우끼리 결혼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요. 둘이 매니저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은데. 그렇지만. 예. 하긴 저도 남자 아나운서들을 보면 그죠? 그냥 그렇거든요. 맞아요. 빈도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잘생긴 외모들이잖아요. 목소리도 네네. 다 좋고 네. 그리고 심지어 남자 아나운서들은 굉장히 매너가 좋아요. 배어 그래서 있죠. 굉장히 스윗한 사람들인데 전혀 뭐 그런 게 없었던 게 아마 같은 종족업계에 맞아요. 있으면 다 알기 약간 그런 게 때문에. 보여서 네. 그래서 아, 아마 전혀 다른 분야니까 김용민 PD님께서 매력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그렇군요. 참, 네. 그 노래를 가끔씩 들으면서 또. 얼굴 달리 보이세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 그래? 그러니까 네. 남자예요. 약간 다른 느낌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또 딴 단추는 분야로 풀지 마시고요. 이야기를 네. 한번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대모사 이런 거하고 정치 얘기하실 때의 표정과 지금 다른 사람 같아요. 네, 완전 다르죠. 나름대로 스윗보이였습니다. 네. 스윗보이. 저희가 막 예. 순두부 같은 남자라고 저희가
순두부. 예. 예. 말랑말랑하다. 알겠습니다. 예. 아 근데 이 얘기하는 동안에도 계속 얘를 쳐다보게 네. 되네요. 아유, 이 아유, 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바로 광고로 장난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예. 빵준서 미니 크루아상. 예, 이게 이런 모양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생지로 와, 생지. 아. 예. 겉바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크루아상 생지. 빵의 재료를 반죽해서 냉동시켜서 나온 제품을 생지라고 네, 합니다. 반죽. 대한민국 제11대 제과명장의 최고급 재료와 최고의 기술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꼭 비교해 주세요. 빵준서 크루아상은 이런 점이 다릅니다. 첫째, 오랜 연구로 완성한 4종류 밀가루의 절묘한 브랜딩으로 바삭함과 촉촉함의 차원이 다릅니다. 둘째, 20년 동안 키워온 천연 발효종 르방을 사용합니다. 르방. 르방. 네, 천연 발효종 르방은 유명 베이커리 셰프들이 선호하는 발효종인데 소화가 잘 됩니다. 네. 이게 들어가면 이렇게 잘 부푸나 봐요. 그죠? 그치. 예. 그래서 속이 아주 편안합니다. 셋째, 빵준서 크루아상은 유지방 함량이 무려 20%인 프랑스산 최고급 버터만을 사용합니다. 빵준서 크루아상의 부드러움과 고소함은 바로 최고급 재료에서 시작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네 번째, 모양부터 다릅니다. 모양부터 공장형 대량 생산이 아니라 하나하나 수제로 정성껏 만들기 때문에 어느 방송에선가 제가 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빵준서에 손톱이 발견될 때가 있을 것이다. 아, 왜? 농담이지. 아. 수제라서. 재미가 없다니까요. 하지 좀 말라. 아, 이 사람들 재밌어 했습니다. 오윤아 씨. 자본주의의 미소 몰라요? 어. 자본주의의 미소였어요 아, 그동안. 그거는 입금돼서 무슨 자본주의 미소. 왜 그러? 아, 그걸 모르시는 그런 거였습니까?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본주의 미소. 아 진짜. 우리 저 오윤혜 씨가 많이 머리에 점점 차고 있어요. 예, 전에 아주 네. 뚱땅 비었었는데 예. 집에서 아주 예쁘게 홈 베이킹이 가능합니다. 조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집에 있는 에어프라이어로 170도로 15분, 15분. 가정용 오븐에서는 190도로 20분이면 완성됩니다. 굽기 전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자연 해동한 후에 구우시면 더욱 맛있겠습니다. 빵준서 미니 크루아상 생지 한 팩 360g 16,900원. 미니 크루아상 생지 2팩 360g 2개겠죠? 그러면 통상은 32,000원 정도 돼야 되는데 26,900원. 20% 그러네요. 추가로. 네. 네, 그래요. 3만 원이 넘어야 되는데. 자, 빵준서 미니 크루아상은 무조건 2팩을 추천합니다. 냉동 보관이 가능하고 2팩 패키지가 20% 이상 훨씬 저렴하고 그러네요. 무엇보다도 맛있기 때문에 예. 한 팩으로는 모자랍니다. 기왕 시킬 거 2팩 시키세요. 네, 네. 여러분들. 자, 한번 맛보겠습니다. 이거 뭐 바른 거 아니고 여기서 파는 어, 생지를 있는 그대로. 그대로. 음. 우와, 이게 원래 달콤하지? 뭐 발랐나? 아, 이 위에는 뭐가 발라져 있는 거죠. 이게 시럽이나 뭐가. 아, 그런 건가? 아, 네. 그런 거죠? 엄청 바삭해요. 스윗보이가 네. 광고했습니다. 자, 요 안에 치즈 한 쪽 이렇게 넣어서. 그죠? 먹으면 끝나죠. 끝나죠. 아, 진짜 맛있다. 이게 생지 저도 사서 몇 번 했는데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어허. 안에까지가 안 익는 거예요. 안에는 그냥 생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생쥐를 넣은 건 아닙니까? 아우. 이러실 거냐고. 저희는 자본에 굴욕하지 않습니다. 저기서 모 인사께서 막 웃겨. 야, 이게 너무 잘못 물을 들이는구만. 저는 뭐 감염됐어요. 자본주의적 미소를 띄었더만. 자본주의 미소. 저희 아들도 자본주의 미소 장난 아니거든요. 아, 선물 그래요? 딱 사줄 것 같다 그러면 막 눈웃음부터 막 온몸으로 표현을 해요. 장난감 가게 가면은. 그게 바로 자본주의 미소. 그래요. 알겠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부드럽고. 근데 여기서 구우셨나 봐요. 안에가 너무너무 촉촉해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냥 우리가 해도 이 맛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 누구야? 빵준서? 빵준서. 이분이 안에 이게 안에 박준서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 예명을 빵준서로 했어요. 이건 또 저희 김용민 TV 제작사인 대마시안하고 협약이 돼가지고 아주 배송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우리 김용민 TV가 조만간에 배송비 무료. 배송비 무료. 왜요? 우리가 이제 물류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어. 진짜 대박이야. 이마트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마트 이겨야지. 아 쿠팡 이기고. 그 정용진을 이겨야지. 아, 용마트, 까부는데. 용마트.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네요. 그래서 냉동 창고, 냉장 창고 중에 냉동 창고는 우선 구축을 했는데 냉장 대박이다. 창고까지 이제 구축을 해가지고 주변에 이건 사람이긴 한데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분 어때? 김용민 PD님에 대해서 그분 어때와 돈을 많이 버으신데? 아, 그거 너무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구독자 50만이 넘었어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이 쇼핑몰 하시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다들. 네. 그렇지. 근데 사실은 통상은 이제 뭐
자막으로 계좌 띄우고 저기 뭐 슈퍼챗. 멤버십하고 슈퍼챗 이걸로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하고 멤버십은 안 해요. 단순한 후원 요청도 안 하고 김용민닷컴이라는 쇼핑몰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민닷컴이 진짜 먹거리가 다 맛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픈돼 있는 거 보면 책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맞아요. 안 어울려요. 근데 실제로 어울리지. 사실은 식품이 먼저 나와야 돼. 김용민닷컴 하면요. 알겠습니다. 먹는 거에 진심이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개편된 사이트에서는 여기 목살, 제 얼굴 밑에다 목살 해가지고 클릭하면 목살을 구매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리고 유아용품 코너에서는 제 얼굴이 나오고 도리도리, 도리도리? 도리도리도 팔고. 네,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좀 한번 아니 웃어주십시오. 오늘은 도리도리 괜찮았어요. 도리도리는 그래요? 자본주의 미소 아니에요. 도리도리 오늘 도리도리. 괜찮았어요. 좀 웃어주세요 좀 오윤혜 씨. 오늘 방송 중에는 꼭 진짜 웃음이 나오기를 한두 희망합니다. 번 좀 한번 웃어줘야지 사람이 말이야. 웃겨야지 웃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 그런 저기 사회주의적인 미소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웃겨보라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 얘기를 좀 네. 펼쳐볼 텐데 네. 우선은 오윤혜 씨부터. 저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음. 그냥 맘카페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엄마들이 이제 초등학생이 저학년에 일찍 끝나잖아요. 12시 네, 반이면 맞아요. 끝나는데 방과 후 활동이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신청하기가 어렵대요. 광클릭. 30초만 늦게 들어가도 이미 솔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서 하는 거고 좀 아이를 그래도 방과후까지 그쵸. 시키면은 3, 4시까지는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게 너무 부모들이 원하는데 수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렇지.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방과후. 이런 시스템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 방과후 활동이 인기가 없어서 많이 안 여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아, 난리 나죠. 네, 근데 이게 너무 많은 부모들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신청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면은 좀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여기서 다뤄주시면 교육부에서 이걸 듣고 좀 바꿔주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 장래 영부인께서 혹시 들으시면은 또 반영해 주실지 모르지. 많이 들으신다면서요. 그래요. 네. 아니 이 시스템이 엄청 어렵나요? 제 주변은 지금 초등학교 아 학교마다 다른가 봐요. 저희 꼬마네 학교는 추첨이에요. 뺑뺑이 네, 그러니까 정원이 보통 20명인데 20명 안에 한 명만 넘어도 뺑뺑이 추첨이에요. 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어렵잖아요. 딸이 발레를 듣고 싶은데 엄마가 금손이 아니면 네. 공을 잘 맞아요. 못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왜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하게 기회가 들어가야지 원하면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 때는 정말 5, 6교시까지도 있고 네. 했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근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공공돌봄의 부재가 완전히 그쵸. 드러나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과연 이게 왜 늘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수요가 네. 많은데 자세히 짚어봤더니 결국엔 책임 소재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공돌봄에서 교육부가 가져가려면 이게 교육의 연장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교육이 아니라 지금은 보육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들 입장에서는 학교는 보육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다. 그러니까 이 방과후 교실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나 이 학교가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 소재가 빨리 해결이 되지 않는 한 부모들 애타는 공 뽑기, 뭐 광클릭 네. 계속 이어질 거예요. 네. 그리고 학교마다 상황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 꼬마가 다니는 학교는 그래서 적절하게 한 5반 정도가 돼요. 한 학년에. 그게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를 운영하시기에 괜찮은 정도 수준인데 네. 예를 들어서 학교가 너무 이제 반 학생 수가 적어도 돌봄을 하려면 여러 과목을 개설해야 되는데 개설하기가 어렵고 방과후 돌봄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너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운영하기가 관리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그냥 뭐 구나 동 이런 데서 한꺼번에 좀 해주시면 그쵸.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아이들 20명을 다 맞춰주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요즘은 줌으로 하잖아요. 제가 하루는 낮잠을 자고 있는데 저희 딸내미가 줌으로 방과후 수업을 듣는데 네. 제가 선생님 몸에 살이 100개 나오겠다고. 20명이 20마디를 해요. 아, 선생님 그래요? 한마디 가야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줌으로 동시에 연결이 아이고. 되니까. 네. 그럴 때 음소거를 빨리 눌러야 됩니다. 음소거를. 아, 선생님 보통 일 아니시겠다. 근데 사실 방과후 교사들이 비용이 또 많지도 않아요. 방과후 교사 맞아요. 선생님들의 대우도 많이 좋지가 문제가 됐었어요. 좋지도 네. 않고. 근데 사실은 이 문제를 지자체와 학교가 어떻게 협의를 보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일자리 문제도 사실 되게 그러니까요. 크게 해결할 수 맞아요. 있는 좋은 네.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이 책임 소재 때문에 과연 어디가 책임을 질 것인가 때문에 계속 이렇게 더뎌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누가 문제가 정해주는 되는 거죠? 책임을 지는 건 나라에서 정해줘야 되는 건가요?
부처별로 나라에서 이제 하는 거지 뭐 공공에서 네.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지자체에서 맡고 맡고 있고 있으니까. 보육교사들도 그쪽에서 이제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뭐 단기 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게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사교육도 좀 줄일 수 있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보육할 수도 있고 맡길 네. 수도 있고 근데 결국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것 어른들의 그런 싸움 때문에 결국 또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또 애들 인구수가 점점 줄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가 어린이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이제 많았다. 과밀학급. 그래서 또 하나 지어달라고 부지도 있었는데 네. 교육청에서 허가를 안 내줘. 안 하더라고. 왜 안 하나 봤더니 점점 인구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야. 맞아요. 근데 나중에 학교 지어놓고 학생이 없으면 어떻게 운영을 못하지. 그래서 뭐 지금 단계에서는 새로 또 짓기가 어렵다. 그쵸.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인구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 저 70년생 형님들, 누님들 100만이 넘었어요. 71년도 그랬고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20만 대야 20만 대. 네. 한 5분의 1로 줄었어. 5분의 1로. 그러니까 그때는 5남매씩 있던 집에 지금 한 명씩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뭐 그래서 한 학년이 13반, 17반 이랬고 오전 맞아요. 오후로 나눠서 20반까지 있는 경우 있었어요. 오전 오후반 네, 그래서 저는 오후반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오전 내내 놀다 학교를 가려니까 가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아 그런 경우도 있었군요. 네, 저는 오후반 이제 오전 오후반을 나눠가면서 교실이 모자라니까 한 와. 교실을 이제 두 방이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전 오후반을 하는데 오전반을 하면 빨리 끝나고 집에 오니까 신나게 놀면 되는데 오후반을 하면 학교를 이제 오전 늦잠을 막 자다가 그제서 학교를 갈래니 가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방과 후 학교니 이런 각종 그 공적인 네. 보육 시스템을 함부로 늘릴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인구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여기다 인프라를 쏟고 뭐 인력을 배치하고 그러면은 감당이 안 되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지자체에 어떤 권한을 준다던가 그렇게 해서 좀 유연하게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지자체라고 뭐 책임이 인구 있다면. 문제가 또 이렇게 돌아가고 입법 있는데. 시도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 교사들의 반대가 일단은 컸어요. 일단 왜냐면 책임 소재에서 이게 교육의 연장선상이 되면 교사들의 책임 그리고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결국엔 문제가 교사 생기면. 학교의 책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지 않고 교육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이거를 제대로 이 허점들을 보완할 것인지가 제대로 제시가 안 된 상황에서는 교사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네.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네. 선생님들은 또 힘들게 교육공무원 시험을 봐서 선생님이 되셨는데 네. 이제 보육 일을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교직원이 되는 거에 대해서도 거부감도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요. 네. 하여간 참 큰일입니다. 12시 네, 반에 퇴근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렇죠. 일을 하셔야 될 텐데. 제 동생도 교사거든요. 네. 그래요? 네, 임용고시를 아주 힘들게 합격해가지고 교사가 됐는데 음. 공무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정말 느껴요. 정말 특히 육아휴직을 많이 낼 수 있고 아, 맞아요. 그런 맞아요. 복지가 너무 잘 돼 있고 대출도 진짜 많이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지. 안정적인 여기저기서. 직장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부럽다. 아니 그 일반 직장은 어떤데 그래요? 육아휴직 같은 육아휴직 거 같은 거. 굉장히 눈치 1년하고 보지 않아요? 3개월을 붙여서 15개월, 그러니까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년을 붙여서 15개월까지 사실 쉴 수 있는데 갔다 오면 눈치가 보이죠. 갔다 오면 힘들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저처럼 얼굴이 나오는 직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실 3개월을 비우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3개월 쓰는 것도 사실 좀 부담스러운 경우도 맞아요. 있고 그다음에 1년 3개월을 비우면 그 자리에 한 사람 몫을 주변 사람들이 나눠서 네. 일을 해야 그렇지.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간다 그러면 못 가게는 못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렇지. 근데 눈치를 주죠. 맞아요. 이게 그냥 글자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그거를 쓸 수가 없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그래도 제가 있던 데는 그나마 이제 인원수가 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보장이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렇다면 한 50명에서 100명 사이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몫을 빠듯하게 돌아가게 이제 채용을 했을 텐데 누가 한 사람 비면 오윤혜 씨가 이제 육아휴직을 가면 저하고 이제 심리상평론가가 이렇게 하셔야 나눠서야 되니까 되니까. 첫째를 어떻게 갔다 왔다고 치자고요. 둘째가 생길라 그러면 겁날 거예요. 맞아요. 둘째를 가지면 눈치. 그렇죠. 보는 경우가 네, 맞아요. 그럴 수밖에 야, 없어요. 이게 옛날에는 보면은 이제 터울이 뭐 연년생인 경우도 있고 맞아요. 저 같은 경우 제 동생이 연년생인데 뭐 2, 3년 터울
근데 요즘 같이 이렇게 직장 생활하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두가 안 날 거예요. 네. 아마. 그러니까 남한테 민폐가 될까봐 예. 더 얘기를 못하고 특히나 이제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초등학교가 지나가잖아요. 한 곱이 넘긴 것 같아도 입시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엄마가 내적 갈등이 계속 시작된대요. 나는 목동이나 강남의 엄마들처럼 아이들 라이딩 해주고 학원 다녀주고 이렇게 안 해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나? 근데 그거를 딱 그때가 여성들이 경력이 또 한참 맞아요. 물이 오를 때라서 아. 대리 승진하고 차장 승진하고 부장 승진해야 되는데 애가 고3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고3이 다 될 때 버티다 아이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만둔대요. 그러면 그러게네. 승진해서 좌절되고 임원이 못 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아이는 이미 엄마가 없이 10여 년을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엄마가 있어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죄책감 때문에 이제 주저앉는 경우가 생기는 아이고, 거예요. 세상에. 근데 아이들이 그때 사춘기가 안 오면 또 대학 가서 사춘기가 온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런 좀 고민하시는구나. 애가 공부를 잘 못하면은 내가 애를 그쵸. 목동이나 뭐 강남이나 이런 엄마들처럼 네. 정보도 부족하고 못 가르쳐서 그런가 보다. 네.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아이를 지켜보면서 그 단계를 다 옆에서 도와주면서 이 줌으로 수업이 가능하게 하고 숙제가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얼마나 편차가 심해지는지 사실 우리가 눈으로 많이 확인을 했잖아요. 네. 그래요. 저는 우리 애들이 공부를 못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부모가 일단 돌대가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공부를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왜요? 놀랍거나 화나거나 불안이 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못한다는 표현도 사실 참 웃긴 것 같아요. 맞아요. 시험을 못 볼 수는 있어요. 시험을 못 본다. 근데 우리 학교 다녀보면 아주 빠른 친구들 있거든요. 네. 시험 점수는 높지 않지만 네. 이 분위기를 캐치하거나 그 말의 의미를 캐치하거나 사회생활 아주 잘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과연 공부 못한다고 뭔가 뒤처지는 아이로 칠 수 있을까. 아 맞아요. 저 수능 1세대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2번 봤어요. 근데 저희 그쵸? 반에 이 여름쯤 한번 보고 네 연말쯤 가을에 한번 보고. 이제 11월에 한번 보고 7월에 한번 보고 그랬었는데 네. 저희 반에 만화책을 정말 많이 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아침에 이제 학교 오면 학교 안에 순정 만화책이 이만큼 들어있어요. 어허. 들어있어서 걔는 아침에 오면 계속 앉아서 만화책만 봐요. 이렇게 근데- 책 겹쳐서. 네. 만화책만 쭉 봐요. 근데 사고가 터졌어요. 뭐냐면 수능 시험을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를 아무도 상상을 못하고 이제 모의평가를 2번 본 거잖아요. 오픈을 딱 했는데 이 친구가 전교에서 10손가락을 친 거예요. 우와. 근데 그냥 이렇게 외워서 치는 시험은 공부를 안 하니까 시험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는데 얘가 만화책을 너무 많이 봐서 언어 영역을 너무 잘 보는 거예요. 숨은 의미까지 다 말을 왜냐하면 지문이 길잖아요, 우선. 빨리 읽고. 그래서 그거를 너무 빨리 읽는 거예요. 만화책을 너무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는 저랑 같은 학교 국문과를 갔는데 와. 전교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반에서 뒤에서 치는 게 훨씬 빠른 친구였었는데 그러고 보면 신민정 평론가 말대로 시험을 못 볼 수는 있어요. 공부를 못하지 않을 수 있다. 돌대가리라는 표현은 그래서 이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아니라 시험은 잘 보지만 유도리가 없고 사회성이 부족한 융통성이 사람들. 없는. 네, 네. 그런 사람들. 아니 머리가 딱딱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예. 있죠. 아무튼 이런 모순이 많은데 자꾸 저출산이다, 뭐 아이들 많이 낳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우선 그래요. 아이를 잘 시스템 인프라가 키울 수 이게-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자꾸 아이만 낳으라고 하는 거는 잘못됐어요.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저출산 관련돼서 엄청난 세금을 그렇죠. 썼다고 들었는데. 자, 좋습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다 계신데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출산할 수 있을까요? 에? 어떻게 아니, 하면이라니요? 그 답을 찾아야 우리가 또 아, 저출산 나라에서 문제를, 어떤 복지를 저출산 해주면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죠. 예. 일단 결혼은 어쨌든 집 문제. 주거 안정, 주거 문제. 주거 네, 안정을 해준다면은 전셋집이라도 맞아요.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게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임대연구 보니까 이런 식으로. 네. 그 기본주택. 네, 같은 거. 왜냐하면 다큐멘터리 보니까 20대 후반의 남녀가 이제 연애한 지 1년 좀 돼서 꼭 결혼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둘이 알뜰하게 모았더라고요. 둘이 합치니까 한 8천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근데 20대 후반에 정말 대단하다. 알뜰하게 둘이 모은 합쳐서 거예요. 8천만 원이면 엄청 알뜰한 그쵸.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전세자금 대출 1억을 받아서 1억 8천으로 전셋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하루 종일 다녔는데 우선 물건을 볼 수가 없어요. 해당하는 아예 전셋집이 가격대. 없고 그래서 마지막에 밤이 돼서 부동산에 갔는데 언니가 있긴 있는데 좀 가야 된다고.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거리 또 지하철에 내려서 마을버스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봤는데 종점까지 가면 이 물건이 있다. 그러니까 그 여성이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정말 아기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다고.
결혼은 포기를 못 하니까 그러면 네가 서울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결혼을 포기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다. 결국 뭘 포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근데 가장 원하는 건 제가 생각해도 주거 안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네, 그러면 우선 내 집을 준다가 아니라 그냥 빌렸어도 되니까. 네, 그러니까. 20년이든 네, 30년이든 그럼 주거 안정을 주면은 많은 분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이게 또 소득으로 나뉘고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평등하게 그렇죠. 나 했으면 좋겠어요. 혼자는 좀 불안정해도 살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가족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맞아요. 달라지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달라지죠. 가족을 만드느니 차라리 내가 그냥 이렇게 혼자 책임지지 않고 차라리 그냥 나만 책임지고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고지고 가다가 주저앉느니 그냥 시들어 죽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살면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쵸. 내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그나마 내 젊은 날 앞으로의 10년, 20년은 대출금을 갚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느니 외롭더라도 20년을 차라리 편하게 살자. 네. 나도 한 7, 8년 그 대출금 갚느라고 그냥 오, 그래도 7, 8년만 고생이네요. 갚으셨으면 갚으셨네요. 뭐. 닥친 대로 일했잖아요. 저도 회당 닥친 5만 데 원씩 일하고 있어요. 방리담회로 씩. 월천을 벌었어 월천을. 네. 와, 근데 이래. 보니까 요즘에 그 대출이 청년들하고 무주택자 30년에서 40년짜리 나왔잖아요. 네. 제가 짱구는 못 말려를 보면서 짱구 엄마가 계속 대출을 30년 갚아야 된다 그래서 저 나라는 무슨 대출을 30년씩 해줘 집을 사면서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나라가 40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뭐 대출 금액을 올려주고 이런 게 과연 젊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 정치권에서는 그걸 고민해야 돼요. 40년이면 30살에 입사를 했다고 칩시다. 70세까지 대출을 갚아야 돼요. 저한테도 70세까지 내가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하면 집을 안 사고 결혼을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70세까지 일을 해서 갚을 수나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남성 청년들 같은 경우도 취업이 안 되니까 아, 그러니까요. 어디 취업이 안 됐는데 연애를 할 생각을 하겠어요. 아, 취업이 안 되면 연애도 하면 안 되나요? 아니 하면 되지. 네. 안 될 건 없는데 지레 이제 남성들이 위축된단 말이에요. 아니 위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3, 4년 만나고 나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넘어가서 3, 4년 만나고 나서 헤어지는 커플들이 많대요. 아이고. 결국엔 결혼을 맞아요. 앞두고 어떻게 네. 할 것인가 때문에. 우리 때는 참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알았었어요. 아 그리고 결혼하려는 남자들이 굉장히 용감했어요. 저희 남편만 해도 뭐 전셋방 하나 구할 능력이 없어도 결혼을 하겠다고 나서는 네. 그 용감함. 네. 그래서 다 또 그 남자를 사랑해서 다 결혼을 아, 그래요? 하고. 맞아요. 네. 아니 그러고 보면 난 참 복을 받았네. 연애하자는 사람이 우리 아내였고, 어머. 저보고 그리고 중간에 한번 헤어졌는데 헤어지자고 온 사람이 나였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가 없어. 다시 만났는데 다시 만나자고 한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저분 저기- 천사가 아닐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하자고 한 사람도 우리 아내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수많은 이불킥을 하셨을까. 아, 아, 이게 결국 남편이 미운 짓을 해도 내 탓이오. 내가 내 발톱 찍었는데 뭐 이런 거. 저도 늘 내가 그래요. 선택한 네. 거다. 내가 이렇게. 선택한 거다. 제가 그랬습니다. 네 번의 선택의 기회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네. 네 번의 선택의 기회에서 항상 나를 선택한 사람은 너였다. 근데 진정한 위너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내분이. 왜냐하면 김용민 위에 그 아내분이 있는 거거든요. 천하의 김용민을 그러네.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건 아내분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진정한 위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인정합니다. 듭니다. 제가 잘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저는 그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뭐 장안의 대화제가 네. 뭐죠? 내일이 7월 아닙니까? 7월 1일이죠. 네. 네. 줄라이. 줄라이. 네, 줄라이. 네, 줄라이. 줄라이. 그대로 읽으면 줄리. 아, 네. 줄리. 줄리가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 근데 본인은 줄리인 적이 없었다. 네, 너무 바빠서 없었더니 그럴 새가 없었다. 적개국소에서 자기가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럴 시간조차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그분의 그 과거 직업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면 좀 어때요 또? 그게 중요하진 않는데 중요한 것은 남편이 검사인데 그 검사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또 검사 사회 내부에서는 검찰 식구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형사 사건에 연루가 되면은 봐주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 진짜 파렴치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용서받고 자기 식구 감싸기. 그래 대충 수사해가지고 무죄를 받을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저거는 진짜 나쁜 짓이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기소를 하지. 그러나 이 공소장을 보면 완전히 허술해가지고 그냥 구멍이 숭숭 나는 거예요. 네. 결국 무죄밖에. 이런 일들. 네. 여론의 관심 밖의 사안이다? 그러면 그냥 불기소로 끝내버리는. 이런 일들이 정말 부지기수 수두룩했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저 김건희 씨와 또 그의 어머니 최은순 씨. 네. 이분이 좀 너무 검찰 집단으로부터 비호를 받은 거 아니냐. 이게 그동안 의혹. 제기됐던 네. 의혹들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저 이제 밤 9시에
10분 남았고 10분 열린 후네요. 공감 TV에서 네. 중요한 내용을 공개하는데 이미 깐 게 있어요. 저는 사실 열린 공감 TV가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네. 그래도 그쪽에서 먼저 보도해야지. 아, 그럼요. 그냥 네. 머릿속에만 그걸 두고 나온 것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건희 씨 나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몇 살이에요? 외모상으로는 한 띠동갑 정도 될 것 12살. 같아요. 어, 정확하다. 맞아요. 눈썰미가 정확하시다. 아, 그래요? 어. 1960년생이고 우리 성열이 형은 네. 네. 건희 누나는 72년생. 오. 딱 띠동갑이네요. 72년생이 가장 인구가 많았을 거예요. 아, 네. 예. 그때 이제 서태지, 신정아. 서태지? 서태지도 72년생이야. 어, 아, 그래요? 맞아요. 우와. 거긴 초동안이죠, 거의. 네. 그리고 뭐 신정아 씨도 있었고 네. 72년생 맞습니다. 장동건도 아마 네, 맞아요. 고소영도 진짜요? 그렇고요. 예. 나는 74년생. 안 궁금한데. 장동건보다 동생이니까 그렇죠. 지금 동생 장동건 씨. 왜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단독 그렇게 쓰세요, 빨리. 장동건 근래 들어본 이야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김용민 동생이라는 김엄마 얘기. 장동건보다 어려. 죄송합니다. 예. 고소영 너무 누나. 사갔습니다. 고소영보다 고소영이 누나. 네. 네, 고소영 씨가 저보다 두 살 누나군요. 위입니다. 아이고. 자, 근데 이제 72년생이고요. 김건희 씨가 윤석열 총장은 1960년생. 뭐 얼마 전에 이제 페이스북 오픈했다가 바로 닫은 윤 총장 페이스북에는 아, 네. 자신을 애처가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애처가. 하긴 뭐 나보다 12살 어린 여성이 나하고 살아준다? 애처가 안 될 수가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째 내가 74년생이니까 12살 밑이 86년생? 86년생. 86년생. 네. 아, 그렇죠. 모시고 살아야지. 무등 태우고 살아야지. 누구든 그냥 무등 모시고 태우고 살아야 사세요, 되는 거 그냥.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PD님은?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니까 여기 들어보니까 언제 그럼 둘이 만났느냐? 2012년에 결혼을 했어요. 네. 얼마 안 됐네요. 한 2012년에 결혼을 했는데 9년 정도 됐네. 2011년쯤에 기나긴 싱글 생활을 안타깝게 여긴 외가 어른이 만든 선 자리에서 김건희 씨를 만났다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윤석열 평전이 나왔어요. 별의 순간은 오는가? 아, 그렇죠. 윤석열 씨는 그때까지 총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오. 이 형님이 2012년까지 총각이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60년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52세까지. 네. 노총각이었네 완전. 네. 네. 근데 사실 또 이제 윤 총장이 또 구수를 했지 않습니까? 사법시험. 아 진짜. 그 형님도 생각이 같아 대단하시다. 우리 청년들하고. 내가 뭐 서울대 나오긴 했지만은 사법고시 통과하려고 애를 쓰는데 통과도 안 됐는데 결혼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또 한참 검사로 일가를 이루던 차에 만났는데 네. 아저씨로 이렇게 불렀다고 하더라고 김건희 씨가. 근데 네. 또 어떤 인터뷰에는 스님이 소개를 해줬다고. 저도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외가 친척 어르신이 스님이시면 얘기가 아,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아유, 또 그렇지. 이건 이제 김건희 대표 말이네. 네. 그 오래 전부터 그냥 아는 아저씨로 알고 지내다가 한 스님이 나서서 연을 맺어줬다 어머나, 어머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연애 그건 좀 다른. 결혼할 때 남편은 통장에 2천만 원밖에 없을 정도로 가진 것이 없었다. 사실 이것만 보면은 얼마나 그래도 검사가 월급을 적게 받는 편은 아니잖아요. 네. 얼마나 후배들한테 많이 쐈으면은. 근데 지금도 2억 얼마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김건희 씨 돈이랍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네. 쳐서 잔고가. 2억 정도가 우리 저 성렬이 형 재산이고. 네, 2억 6천인가가 네. 재산이고 네, 그렇지. 나머지는 다. 67억. 네. 그것도 우리 저 건희 누나. 공식적으로 67억. 그리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현금이 50억이 넘게 예금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 대단하시다. 주변에는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갖고 그러니까. 계신 분이 궁금하다. 저축은행을 한 몇십 군데를 거래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군요. 최소. 예. 자, 그러니까 뭐 윤석열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것에는 김건희 씨가 뭐 과거에 접객업소에서 활동한 네. 사람이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네. 모든 것이 사실 무근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래요. 뭐 그건 뭐 좀 관심이 없는 부분이고.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열린공감 TV가 이제 공개할 내용은 뭐냐면은 2011년에 이제 만났다고. 2011년에 만났고 만났다고. 2012년에 결혼했고. 네. 그런데 말이죠.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 네. 최은순 씨가 2011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딸이 김건희 씨가 라마다 조 회장 소개로 2년 동안 교제한 사람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예요. 네. 2011년에요. 네, 2011년에. 그러면 저- 라마다 호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금은 없어졌죠. 네. 예. 그 스님과
친척분과 회장님이 세 번이나 나오는 동일이면 그러니까 근데 아까 이제 또 게다가 이 그러시는, 네. 삼부토건의 조남욱 전 회장을 얘기하는 건데 네. 삼부토건이 요즘 또 어떤 분하고 또 연관이 돼 있죠. 어떤 유력 여권의 정치인의 동생분이 사장인 걸로 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이게 검찰에서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네. 어머니가 뻥을 친 게 아니라면은 뻥을 친 이유가 구체적으로 없지. 네. 그렇다면은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2011년에 곧 결혼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의 가능성이 그렇죠. 제일 높은 거죠? 윤석열 전 총장이 2009년 무렵부터 조남욱 전 회장의 네. 그 소개로 김건희 씨를 만나서 나중에 결혼을 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김건희가 삼부토건 회장의 소개로 만난 사실이 공식 기록을 통해서 네.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예. 이 사실은 윤 전 총장이 네. 성렬형이 참가 아니 내가 2012년 결혼하기 전까지 내가 그 전에 있었던 일은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어머나. 선을 식으로. 확 그었죠. 선을. 음. 선을 확 그었죠. 선을 확 그었지. 그러니까 그 이전에 벌어진 일은 최은순 씨나 김건희 씨가 뭐 무슨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른 일들, 뭐 혹은 소송 대상이 되기도 하고 수사 대상이 됐던 일들,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네. 결혼한 이후부터 이 사람과 인연을 맺었지 그 이전은 모른다. 근데 2009년부터 만약에 이렇게 서로 아는 사이였다면은 지금 보이프렌드가 누구예요? 검사 아니야 검사. 네, 네. 게다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08년에 우리 저 성렬이 형이 뭘 했어요? BBK 특검의 파견 검사로 나갔단 말이야. 네. MB한테 면죄부를 준 그런 좀 MB한테 굉장히 눈에 띄고 나름대로 논공 행상을 받을 법한 내 정권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 어머나.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네. 저 그렇다면 검찰 내에서 위상도 남달랐겠지. 2, 3천 명 되는 그 검사 중에 한 명이었겠어요? 우리 성렬이 형이? 그렇지 않고서 왜 수사 중에 딸이 결혼한다는 얘기 왜 합니까? 그렇지. 당시에 대검 중수 2과장 어우 그러면 이건 뭐 대검 중수부는요 말하자면은 알짜 부서 방송국으로 말하자면 보도본부 보도본부 정치부 차장쯤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중수 2과장 네, 그 정도면 중앙수사부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짱. 그러니까 특수수사를 주로 하는 그럼 곳인가요? 특수부 검사로서 뭐 거의 뭐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와중이었고요. 예. 특수부라 그러면 기업의 뭐 비리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 수사를 하는 곳이니까. 만약 이렇게 영향력 있는 자리가 아니면 오히려 막 이름 없고 이런 자리면 흉이 되고 흠이 되기 때문에 절대 이 결혼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잖아요. 내가 사위 될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을 조사받는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흉이 될 수 숨기고. 있으니까 좀 숨기고 싶을 네. 수도 있는데. 예. 자 그렇다면 2009년부터 만나다 쳐요. 2012년에 결혼했단 말이지. 그 네. 사이에 뭐 연애를 했건 뭐 동거를 했건 하여간 네. 그럴 수 있지 뭐. 네, 그럼요. 예. 그런데 그 사이에 거의 사실혼 관계였다면은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 그 사이에서 이제 최은순 씨나 김건희 씨가 얽힌 형사 사건 어떻게 처리됐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김건희 씨는 모해 위증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신분이었어요. 피의자 신분이었고. 예. 말씀드린 대로 대검 중수 2과장으로 당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윤 전 총장이면은 뭐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소설을 써보자면 참나 내가 아니 그 사람 왜 건드려? 정말 참나 만약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 김건희 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의 이제 상상인 거지. 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된다면은 그 기간 동안에 발생됐던 일들, 형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역할 또한 검증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 이후에 결혼한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만 이제 물어라 들여다볼 이렇게 게 나올 아니라. 경우에 당신 2009년부터 사귀지 않았느냐? 최은순 씨가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조서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대택 씨라고 있어요. 근데 이분 네. 말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은 철천지 원수지간. 최은순 씨하고 철천지 원수지간이고 듣기로는 뭐 하여튼 김건희 씨도 이 사람 말은 전혀 믿을 만한 진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대택 씨 말로는 최은순 씨가 사위가 될 사람이 대검 중수 2과장을 하는 윤 검사라고 어머. 했다는 거예요. 그럼 빼박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대택 말을 정말 믿을 수 있는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제가 못 믿는다는 얘기 아니라 예. 정대택 씨랑 최은순 씨가 이 사업 관련해서 서로 고소한 사건이 30건이 넘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대택 씨는 실형을 2번이나 살았는데 최은순 씨는
불기소로 다 불기소 처분을 받고 하나도 처벌받거나 손해본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정대택 씨는 정대택 씨를 제가 못 믿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워낙 지금 서로 얘기가 다르니까. 네, 그리고 서희가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그렇죠. 서로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은 감정적으로 골이 상황에서 깊은 상황이니까 어느 한쪽이 완벽한 진실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리예요. 네, 그래서 이건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정대택 씨 말로는 2012년 3월 2일에 자신이 대검과 법무부에 윤석열 검사가 피의자 김건희 씨와 부적절한 동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그로부터 딱 열흘 뒤에 대검청사에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딴딴따단 결혼을 한 거예요. 열흘 후에. 예. 뭐 하여간 이런 관계를 보면은 2009년 이후서부터 한번 좀 짚어봐야 된다. 검사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렇지. 장모가 될 예비 장모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사실 직업이 뭐였는지 배경이 어땠는지 사실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미국처럼 모델인 사람도 퍼스트레이드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도 그쵸. 연구인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돼요. 사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거기서 뭐 이랬냐 줄리로 이랬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특혜가 있었는지 그렇지. 사업을 확장하는데 특혜가 있었는지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렇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음. 그걸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되고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봐주기는 없었는지 분명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낼 필요가 확인을 해봐야 있다. 되는 그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조작, 사건. 예. 여기서 김건희 씨가 등장하는 때가 2010년 2월 초였어요. 2010년 2월 초. 예. 예. 자 그렇다면 도이치 모터스 사건 이것도 역시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이 사건도 역시 김건희 씨가 얼마만큼 여기에 관여했는지 아울러 네. 우리 윤 검사가 윤서방이 네.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졌었는지 개인 신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권 주자로 이미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어젠가 변호사법이 통과가 돼서 정관예우가 원래 이제 본인이 맡던 사건을 나가가지고 이제 1년 동안 못 맡게 돼 있잖아요. 그게 그렇지. 3년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맡을 수가 없다고 그렇죠. 그러죠. 정관예우가 있는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사건들이 왜 벌어지냐면 현직에 있을 때 판검사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고 그들 간에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어쨌든 사건을 수임했다거나 사건을 몰래 변론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려지게 돼도 충분히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시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까 김용민 PD가 설명한 것처럼 혹시 그런 부분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대권 주사로 굉장히 반드시. 격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증이 반드시 아니 그렇죠. 필요하죠. 이거 뭐 정말 김건희 씨가 억울하면 윤석열 총장이 억울하면은 이거 털어내야죠. 그 해소를 털지도 않고 못하면. 뭐 대충 뭐 덮는다, 뭐 알 거 없어, 뭘 또 하려고 그래, 그 참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터뷰 몇 번으로 그냥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아, 내가 그렇죠. 아닙니다라고 하면 덮는 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반드시 검증이 필요한. 어제 본인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팩트를 근거로 해서. MB가 그 다스가 자기 거면서 아니라고 우기고 그 어떤 그 검증과 대국민 소명 과정을 건너뛰면서 대통령 돼가지고 우리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개판됐잖아요. 이런 의혹들은 말끔하게 씻고 가야 된다. 네. 그렇잖아요. 이재명 지사 보세요. 탈탈 털려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서 그래서 큰 검증은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 정도는. 검증 없이 뭐 어떻게 국민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찰나적인 지지 갖고 대통령이 되시겠다. 청와대 가시겠다. 안 됩니다. 공직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는 반드시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럼요. 검증이 돼야 당연히 되는 검증을 상황이기 해봐야 때문에 되는 부분이죠. 예. 어떤 그래. 개인 신상이 아니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때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정치인이라면. 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제 생각에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한 상황이 아니고 연애하는 중이었다고 하면 그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를 뭐 서류나 녹취나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 딱 증명하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정황이 나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해명하는 순간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은 드리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캠프 쪽에서 혹시 이 방송 보시면요. 열린공감TV가 어떤 자료 갖고 있는지 좀 연구하고 취재하고 앞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정말 너무 충격적인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까 자꾸 네. 말씀하시니까 지금 열린공감TV로 가신다고. 지금 댓글에 다 댓글에 다 그걸 저기 다시 보기로 보세요. 이제 간다고. 별거 없어. 왜 다 보내시는 거예요? 아 지금 갑니다. 미팅 딱 갑니다. 다 아마. 아니 오늘 그게 다 나올지는 몰라요.
여기서 막을 수도 없고 붙들 수도 없고 네. 그런 그래요. 상황이시구나. 네. 오늘 사실 맘카페에서는 줄리 얘기가 제일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오, 예. 그래요. 예. 엄마들도 줄리에게 근데 관심이 나는 많네요. 저런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요? 당연히 윤석열 하면 좀 치를 떨고 그 사람은 뭐 내가 봤을 때 대통령감이 전혀 아니다. 뭐 이 사건과 관련 무관하게도 없이도. 예. 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뭐 예를 들면은 부인의 과거가 어떻고 아니 그것까지 우리가 맞아요. 따야 털어서 되는 먼지 안 일이니까.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네. 아니 그게 왜 문제가 되고 공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생활인데 그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친 그렇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정치인의 자질로 논하기에는 그렇지. 예, 그리고 중요한 또 업무가 아니라는 만약 그 사람 말씀이십니다. 대통령 됐을 때 이 부인이나 장모의 어떤 비리가 있을 때 자기 직으로서 뭐 옹호해 준다든지 은폐해 준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따져야 되겠지만은 과거에 이분이 뭐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똑같은 버전을 그 똑같은 무기로 그 똑같은 도구로 저쪽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논리.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무슨 대통령이냐고. 그리고 저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대학은 들어갔지만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이딴 소리로 저기서 또 그렇게 활용합니다. 우린 똑같으면 안 됩니다. 네. 아니, 과거에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네, 맞는 그게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인격과 삶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 잣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가 의구심이 드는 게요. 어쨌든 윤석열 씨가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봐준 거는 현직 검사들이었을 그러니까요. 텐데 굳이 윤석열한테 흠집을 내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면서까지 그러니까 결국 그 조직 안에서 무언가가 나와야지 직접적인 증거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검증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아, 좀 이제 검찰이 이제 자기 식구 어차피 뭐 윤석열은 뭐 네. 나가도 자기 식구니까 페민이니까 그 사람을 봐줄 것 같다. 그러면 이쯤 되면 검찰을 문 닫아야죠. 그러니까 정말 양심이 없는 검사들만 있다면은 그건 뭐 정말 악마 범죄 집단이죠. 예. 근데 꼭 그런 검사들만 있는 것 같진 않고 또 법무부 감찰관 이문정 검사가 아주 대단한 역량을 가지신 검사님이세요. 예. 네. 한번 믿어보죠. 검찰에서 그렇게 덮으려고 하더라도요. 사실은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한다면 이게 덮어지지 않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뭐 배경이나 직업에 대한 논란을 일부러 키워서 그러니까요. 덮으려고 저질 공격이다. 이건 대선 후보에 대한 그러니까 저도 그 윤석열 생각이에요. 후보가 공직자로서 불합리한 일을 했었는지에 대한 검증까지 가기 전에 가족에 대한 저질 공격을 일삼고 있다라는 프레임으로 오히려 갇힐 수도 네, 그렇게 네. 몰고 갈까봐 오히려 언론의 보도도 우리가 좀 가려서 볼 필요가 있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